친정 오빠가 보낸 등기우편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뜯었습니다. 이제라도 정리하고 살아라. 어머니 전 재산이었던 그 돈을 언제까지 모르는 척할 거냐? 오빠의 메모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20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빌린 적 없다. 그건 내가 우리 가족 도우려 스스로 한 거 아니었냐? 세준의 뻔뻔한 말에 유라는 현기증이 났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말로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반 경기도 안양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봄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20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민유라는 슬리퍼 소리도 내지 않으며 부엌으로 향했죠. 어젯밤 아파트 베란다 텃밭에서 따온 상추가 싱크대 옆 바구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유라는 찬물에 상추를 담그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남편 박세준의 아침상을 차리는 일은 결혼 이후 3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일과였거든요. 된장찌개에 들어갈 물을 썰면서도 유라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찬장을 열어 그릇을 꺼내는 유라의 손길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언제부턴가 의무감만 남았거든요. 물을 도마에 올리고 칼을 들었을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6이라는 나이치고는 아직 정정해 보였지만 어깨는 언제부턴가 조금씩 굽어 있었어요. 세준 씨, 일어나세요. 안방 문을 살짝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번 더 불러서야 박세준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알았어, 알았다고. 시끄럽게. 유라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계란을 뒤집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요즘 들어 세준이 점점 더 무심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니, 어쩌면 원래부터 그랬는데 유라가 이제야 깨닫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유라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런 아침이었어요. 다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죠. 시댁의 빚을 갚으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친정에서 빌린 7억 원으로 세준의 아버지가 보증을 섰던 빚을 모두 정리했을 때 시어머니 이복희는 유라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었죠. 유라야, 정말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집안이 다 망할 뻔했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그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마치 애초에 유라의 돈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식탁에 반찬을 하나씩 올리며 유라는 시계를 흘끔 봤습니다. 세준이 나와야 할 시간이었죠. 과연 몇 분 뒤 세준이 머리를 벅벅 긁으며 나타났습니다. 68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날로 굳어져 갔어요. 인사도 없이 식탁에 앉더니 핸드폰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세준 씨. 뉴스 보세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또 올랐다네요. 유라가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세준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죠. 유라는 포기하고 자신도 밥그릇을 들었어요. 함께 앉아있지만 마치 혼자 먹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세준 씨, 요즘 어머님 집 월세는 잘 들어와요? 한참 뒤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복희가 소유한 작은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요양병원비를 충당하고 있었거든요. 매달 200만 원씩 나오는 월세가 병원비로 그대로 나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임차인이 월세를 밀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세준의 대답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했습니다. 그걸 왜 당신이 신경 써? 내 돈도 아닌데. 숟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유라는 속으로 깊이 삼켰어요. 내 돈도 아니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그 월세의 원천이 된 건물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유라가 가져온 그 7억 원 덕분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어머님 병원비 걱정되어서요. 혹시 부족하면 병원비야 월세로 충분히 나오잖아. 괜한 걱정 말고 당신 일이나 해. 세준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유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세준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해봐도 소용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속상한 마음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유라는 상추쌈을 만들어 세준의 앞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새벽에 텃밭에서 정성껏 따온 상추였는데 세준은 그냥 젓가락으로 집어먹을 뿐이었어요. 유라의 정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요즘 친정 오빠한테서 연락 온 것 없어? 세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들었어요. 왜 갑자기 친정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아니요, 왜요? 그냥 괜히 물어본 거야. 세준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감추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유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세준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밥을 다 먹고 세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알아서 해.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세준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유라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봤어요. 아직 김이 나는 된장찌개와 정성스럽게 부친 계란말이, 그리고 새벽에 정성껏 씻은 상추까지.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유라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봄볕을 바라봤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부엌 안까지 스며들고 있었지만 유라의 마음만은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매달 시어머니의 병원비가 유라의 손을 거쳐 나가고 있는데 정작 그 병원비의 근원이 된 돈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찬물에 그릇을 담그며 유라는 친정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90이 넘으신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고 오빠는 그 비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유라가 빌린 그 7억 원 때문에 친정 재산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유라는 아직 한 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행주로 식탁을 닦으며 유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자신만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봄볕이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유라의 마음속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세준이 나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유라는 베란다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우편 배달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유라 씨 계세요? 등기우편이요. 유라는 서둘러 손을 닦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건넨 등기우편 봉투를 받아들며 발신인을 확인했어요. 친정 오빠 민태식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자주 하지 않는 오빠가 갑자기 등기우편을. 유라의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 몇 장과 함께 오빠의 손글씨로 쓴 메모지가 들어있었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20년 전의 차용증 사본이었습니다. 그때 친정에서 빌려준 7억 원에 대한 증빙 서류였죠. 유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빠의 메모를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유라야, 이제라도 정리하고 살아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어머니 전 재산이었던 그 돈을 언제까지 모르는 척 할 거냐? 너희 시댁에서 빌렸다고 하면서 왜 갚지 않는 거냐? 손에 들린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유라는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보증을 서서 빌린 그 7억 원이 친정 어머니의 전 재산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댁의 빚을 갚기 위해 급하게 처리했던 일이라 자세한 내막까지는 몰랐거든요. 전화기를 들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라야, 우편 받았지? 오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전 재산이었다고요? 그걸 지금까지 몰랐다고? 그때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내주신 거야. 집까지 팔아서 말이야. 유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당시에는 시댁에 급한 불을 끄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오빠, 그럼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절박해 하는데 어떻게 말하겠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어머니 요양원비도 부족하고 나도 은퇴해서 여유가 없어. 이제라도 정리해야 한다고. 전화를 끊고 유라는 멍하니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 이복희의 서명이 있었어요. 차용일란에 또박또박 쓰여진 이복희의 이름을 보니 2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복희는 유라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었죠. 유라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내 친정에 이런 부담을 지게 해서 꼭 갚을게. 반드시 갚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마치 그런 약속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유라는 서류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혹시 관련 서류가 더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세준이 모든 중요한 서류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유라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친정 어머니의 전 재산으로 시댁 빚을 갚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자신은 20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후에 세준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이라는 신호음만 계속 들렸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습니다. 유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저녁까지 기다렸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세준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세준을 보자 유라의 마음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세준 씨, 이야기 좀 해요. 유라가 등기우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세준은 봉투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야, 이거? 친정 오빠가 보낸 거예요. 20년 전 차용증 사본이에요. 세준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세준 씨, 이 돈 갚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전 재산이었다고 하네요. 그때 세준이 내뱉은 말은 유라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빌린 적 없다? 그건 내가 우리 가족 도우려고 스스로 한 거 아니었냐? 유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이복희가 차용증에 서명했는데 지금 세준은 빌린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그건 형식적인 거였지. 사실은 내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누가 억지로 시킨 적 없잖아. 세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유라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왜곡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시댁에서 먼저 도움을 요청했는데 지금은 마치 유라가 자발적으로 한 일처럼 둘러대고 있었거든요. 세준 씨, 그때 분명히 어머님이 갚겠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언제? 기억도 안 나는데 뭔 갚겠다고 해? 세준은 뻔뻔하게 잡아떼었습니다. 유라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날 밤 유라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의 전 재산으로 시댁 빚을 갚았는데 정작 시댁에서는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유라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친정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도 컸고 무엇보다 자신의 지난 20년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유라는 휴대폰을 들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차용증과 관련된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까지 유라는 검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인터넷 검색을 하며 밤을 지샌 유라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밤새 찾아본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아침 8시 유라는 세준이 출근한 후 곧바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66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면서 유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변호사를 직접 만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인터넷에서 찾은 법무법인은 강남역 근처의 오피스텔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린 유라는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과연 자신 같은 사람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유라 씨 맞으시죠? 예약 시간에 맞춰 나온 변호사는 예상보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한소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30 중반으로 보였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고 예리했어요. 네, 맞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민유라입니다. 유라는 긴장한 채로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소희는 차를 한 잔 내주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려 했어요. 일단 자세한 상황부터 들어볼게요. 전화로는 대략적인 내용만 들었거든요. 유라는 20년 전부터 어제까지의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친정에서 빌린 7억 원으로 시댁 빚을 갚은 일, 그것이 친정 어머니의 전 재산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어제 남편이 빌린 적 없다고 주장한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소희는 유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꼼꼼히 메모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도 던졌죠. 그럼 증거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차용증 원본은 어디에 있나요? 그게 없어요. 시어머니한테 드렸거든요. 그때 확실히 받으셨는데. 유라는 오빠가 보내준 차용증 사본을 꺼냈습니다. 소희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사본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분의 서명이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차용증 원본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어머니분의 진술을 확보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분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아, 그렇다면 좀 복잡해지겠네요. 혹시 다른 증인이나 증거는 없을까요? 당시 이 거래를 아는 사람이 있다거나.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족들끼리만 처리한 일이라 다른 사람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일단 시어머니분을 만나보는 게 좋겠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날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소희의 조언을 듣고
유라는 요양병원에 연락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환자분이 면회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급격하게 기억 퇴행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간호사의 설명을 들은 유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억이 더 나빠지기 전에 만나야 했는데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어요. 간호사님, 그럼 언제쯤 면회가 가능할까요? 환자분 상태를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유라는 소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혹시 집에 관련 서류가 더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남편분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중에 말이에요. 글쎄요. 세준 씨는 중요한 서류들을 서재에 보관하고 있는데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모르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 분께 다시 연락해 보세요. 며칠 기다렸다가 상태가 좋아지면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유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를 만나서 조금 희망을 품었는데 시어머니의 상태 때문에 다시 막막해졌거든요. 집에 도착한 유라는 세준의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결혼 이후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공간이었어요. 문고리를 잡았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요? 하지만 유라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서재 안은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책장에는 각종 서류들이 파일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라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보험 서류, 부동산 관련 서류, 각종 계약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20년 전 차용증과 관련된 서류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7억 원 차용 확인서, 사본과 함께 녹취록 일부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유라는 서류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이복희의 목소리를 녹음한 것 같은 파일명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녹음기나 파일은 없고 단편적인 텍스트만 있었습니다. 유라한테 받은 돈으로 빚 다 갚았지. 고마운 일이야.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유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유라가 다시 서재에 가보니 그 봉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제 본 곳에 있었는데 흔적도 없이 없어진 거예요. 세준이 가져간 게 틀림없었습니다. 봉투가 사라진 걸 확인한 유라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분명히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서류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세준이 가져간 게 틀림없었지만 어떻게 추궁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요양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유라님, 환자분이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유라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탔어요. 요양병원까지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복희의 상태가 더 악화되면 영영 진실을 밝힐 수 없을지도 모르거든요. 요양병원에 도착한 유라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이복희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어요. 한때는 그렇게 당당하고 강인했던 모습이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유라예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이복희는 멍한 눈으로 유라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누구세요? 왜 여기 계세요? 이복희는 유라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0년을 며느리로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한 타인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 유라예요. 세준 씨 아내 유라 말이에요. 세준? 세준이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유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복희의 기억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 20년 전에 돈 이야기 기억나세요? 7억 원 말이에요. 돈? 무슨 돈? 저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왜 자꾸 물어보세요? 이복희는 고개를 저으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라는 눈물이 나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세준이 들어왔습니다. 유라보다 늦게 연락을 받았는지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세준은 유라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복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복희는 세준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신도 누구세요? 왜 다들 저를 아는 척하는 거예요? 엄마, 저 세준이에요. 아들 세준 말이에요. 세준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까지 못 알아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죠. 간호사가 들어와서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며칠 전부터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요.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서 최근 기억은 물론이고 오래된 기억도 많이 잃어버리셨어요. 유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어머니에게서 증언을 들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세준과 마주 선 유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준 씨, 어제 서재에 있던 봉투 어디 갔어요? 무슨 봉투? 세준은 시치미를 뚝 떼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차용증 사본이랑 녹취록 있던 봉투 말이에요. 분명히 당신이 가져갔죠? 내가 언제? 당신이 우리 서재에 들어갔다는 게 더 문제 아니야? 세준은 오히려 유라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그 서류들이 어떻게 사라진 거예요? 분명히 어머님 목소리 녹음한 파일도 있었잖아요. 무슨 녹음? 그런 거 없어. 당신이 착각한 거야. 세준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유라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은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우리가 그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면서도. 뭐가 힘들어? 당신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거잖아. 누가 강요했어? 자발적이라고요? 당신네 가족이 무릎 꿇고 빌어서 도와준 거면서. 복도에서 목소리가 높아지자 다른 환자 가족들이 쳐다봤습니다. 세준은 눈치를 보며 유라의 팔을 잡았어요. 여기서 무슨 소리야? 집에 가서 이야기해. 하지만 유라는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더 해요? 당신은 진실을 말할 생각도 없으면서. 그날 밤 집에서 유라와 세준은 결혼 이후 가장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신은 내가 30년을 뭘 위해 살아왔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와 서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당신만 힘든 줄 알아? 힘들었다고요? 당신은 그 돈 덕분에 편하게 살았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편하게? 내가 언제 편하게 살았다고. 세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갚으세요. 친정에 그 돈 갚으면 되잖아요. 무슨 돈을 갚아? 갚을 돈 따위 없어. 세준은 외면하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유라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그날 밤 유라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운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라는 극심한 복통으로 깨어났습니다.
어젯밤 스트레스 때문인지 속이 쥐어짜는 듯 아팠어요.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세준 씨, 세준 씨. 유라가 부르짖었지만 세준은 이미 출근한 후였어요. 결국 유라는 혼자 힘으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는 극심한 스트레스성 위염이었습니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유라는 거절했어요. 집에 가서 쉬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유라는 또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고 유라는 결국 응급실 침대에 실려갔어요. 정신을 차린 건 몇 시간 후였습니다. 간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유라 옆에는 그 누구도 없었어요. 세준에게 연락했다는 간호사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핸드폰에 문자 왔어요. 간호사가 유라의 핸드폰을 건네줬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 직접 만나서 드릴게요. 요양병원 간호사 김미영입니다. 유라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복희와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유라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퇴원했습니다. 김미영이라는 간호사의 문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이복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집에 돌아와서 유라는 곧바로 김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문자 주신 김미영 간호사님이시죠? 네, 맞아요. 민유라 님이시죠?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김미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요양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제가 오후 2시에 잠깐 시간이 날 것 같아요. 약속을 잡고 유라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세준은 어젯밤 일로 아직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유라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오후 2시 요양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김미영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친근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시죠? 저도 담당 간호사라서 걱정이 많아요. 김미영은 이복희의 상태에 대해 먼저 물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갑자기 많이 나빠지셔서 놀랐어요. 그런데 간호사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김미영은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어머님 상태가 좀 나았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 혼잣말을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혼잣말이요? 네, 유라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시면서 뭔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녹음을 해뒀어요. 김미영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유라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들어보실래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미영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이복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유라가, 그 애가 없었으면 우리 집 다 망했지. 7억 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구해줬는지. 근데 세준이 그걸 안 갚았다더냐? 에이, 미친놈아. 유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이복희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7억 원에 대한 정확한 기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녹음하신 거예요? 3일 전이요. 그날 하루만 정신이 또렷하셨어요. 다음 날부터는 다시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유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찾은 거예요. 이복희가 직접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녹음이었거든요. 간호사님,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혹시 이 녹음을 제가 가져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사실 저도 어머님이 자꾸 유라님 이야기를 하시길래 뭔가 사연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김미영은 녹음기를 유라에게 건네줬습니다. 유라는 감사 인사를 여러 번 하며 카페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라는 한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를 찾았어요. 유라는 흥분된 목소리로 녹음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한소희도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말요? 그럼 빨리 사무실로 오세요. 그 녹음을 들어봐야겠어요. 1시간 후 법무법인에서 한소희와 함께 녹음을 들은 유라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직접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는 내용이거든요. 한소희는 녹음을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혹시 차용증에 위조된 부분이 있는지 감정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위조요? 네, 만약 서명이 위조되었다면 그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요즘은 필체 감정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유라는 오빠가 보내준 차용증 사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소희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상하네요. 시어머니분의 다른 서명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혹시 다른 서류에 있는 서명 샘플이 있으세요? 유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복희의 서명이 있는 다른 서류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요양병원 입원 서류에 서명이 있을 거예요. 그걸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것부터 확보해 봅시다. 다음 날 유라는 요양병원에서 이복희의 입원 관련 서류를 복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소희와 함께 필체 감정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감정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두 서명은 명백히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차용증의 서명은 위조된 것이 확실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은 유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복희의 서명을 위조한 걸까요? 그럼 이 차용증 자체가 가짜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차용증은 진짜예요. 다만 시어머니분의 서명만 나중에 위조해서 집어넣은 거죠. 아마 진짜 서명이 있던 원본을 누군가 숨기고 이 사본에 가짜 서명을 넣은 것 같아요. 유라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준이 원본 차용증을 숨기고 사본에는 위조된 서명을 넣어서 마치 돈을 빌린 적이 없는 것처럼 꾸민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유라는 세준과 마지막 대결을 벌였습니다. 세준 씨, 이제 다 알았어요. 유라는 녹음기와 감정 결과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세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신 녹음이에요. 7억 원 빌린 거 다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세준은 녹음을 들으며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필체 감정 결과예요. 차용증에 있는 어머님 서명이 위조된 거라고 나왔어요. 위조라니 무슨 소리야? 당신이 했죠? 원본은 숨기고 가짜 서명을 넣어서 마치 빌린 적이 없는 것처럼 만든 거 말이에요. 세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두 나왔거든요.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나를 속이고 친정까지 속인 거잖아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유라야,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갚으세요. 하지만 세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 정말 없다고. 그럼 집이라도 팔아서 갚으세요. 집을 팔면 우리가 어디서 살아? 세준은 끝까지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유라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지 싶었습니다. 세준과의 마지막 대결 이후 유라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오빠에게 떳떳해지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했거든요. 한소희와의 상담을 위해 법무법인을 다시 찾은 유라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증거도 충분하고 승소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한소희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 분이 받은 7억 원을 법적 근거 없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1년 정도는 봐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해서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소송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김미영 간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유라님, 혹시 시간 되시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머님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요. 유라는 서둘러 김미영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요양병원 로비에서 만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녹음 말고도 다른 게 더 있어요. 김미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며칠 전에 또 한 번 정신이 또렷해지신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녹음을 했는데 김미영이 새로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유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들어보실래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이복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세준이가 참, 그 애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잘했어. 유라한테 돈 받아놓고 모른 척하고 있잖아. 내가 직접 받았는데 뭐 모른다고 그래. 유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차용증도 어디다 숨겨놨겠지. 그 애가 워낙 치밀하거든. 유라는 착한 애인데. 미안해, 유라야. 녹음이 끝나자 유라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복희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고 세준의 행동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간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이 녹음이 있으면 재판에서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이런 가족 간의 문제를 많이 봐왔어요. 어머님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셔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김미영의 도움으로 유라는 더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한소희에게 새로운 녹음을 들려주니 그녀도 놀라워했어요. 이 정도면 확실히 이길 수 있어요. 당사자가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한편 세준은 유라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유라에게 화해를 제안했지만 유라는 거절했어요. 유라야, 우리가 꼭 법정까지 가야 해?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좋을 게 없어.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진실을 말할 기회는 많았는데 계속 거짓말만 했잖아요. 그럼 분할해서라도 갚을게. 한 번에는 힘들어도 조금씩이라도. 세준이 마지막으로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유라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법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소송장이 법원에 접수되자 세준의 집안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세준의 형과 누나들이 찾아와서 유라를 설득하려 했어요. 유라야,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죽은 아버지가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 형님, 저도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0년 동안 속여온 건 세준 씨예요. 그래도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세준의 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라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만큼은 확실히 정리하고 싶었어요. 이혼은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끝까지 갈 거예요. 세준의 가족들이 돌아간 후 유라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친정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면 물러설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유라는 요양원에 계신 친정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90이 넘은 어머니는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정신은 또렷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라도 그 돈 문제 해결하려고 해요. 무슨 소리니? 그런 일로 고생하고 있었구나. 어머니는 유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그게 어머니 전 재산이었다는 걸. 그래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거잖니. 후회하지 마라.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유라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게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세주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유라 쪽에 너무 많은 증거가 있어서 승산이 없어 보였어요. 첫 번째 재판 준비를 하면서 한소희는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에서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합의요? 네, 재판으로 가면 확실히 질 것 같으니까 미리 합의하자고 나올 수도 있어요. 유라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돈만 돌려받으면 되는 걸까요? 일단 재판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합의 조건을 봐서 결정하죠. 과연 며칠 후 세준의 변호사에게서 합의 제안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안된 금액은 원금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자까지 포함하면 10억 원이 넘는데 3억 원을 제안하다니. 한소희도 어이없어 했습니다. 거절하세요. 재판에서 이기는 게 낫겠어요. 유라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적당히 타협할 생각은 없었어요. 끝까지 가서 정당한 결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히자 유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재판 당일 아침 유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긴장되면서도 당당해 보였어요.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밝히는 날이었거든요. 법원 앞에서 한소희와 만난 유라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쪽에 증거가 충분하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떨려요. 당연해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한소희의 격려를 받으며 유라는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친정 오빠 민태식도 와 있었어요. 유라를 보며 격려의 눈빛을 보내는 오빠를 보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세주는 어둠침침한 표정이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지만 자신감 없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세준과 눈이 마주친 유라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법정에서 맞서고 있었거든요. 민사 제2017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을 개정합니다. 판사가 들어오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라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한소희가 먼저 원고 측 주장을 펼쳤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민유라는 20년 전 피고 박세준의 어머니 이복희에게 7억 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는 원고의 친정 어머니가 평생 모은 전 재산으로 시댁의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긴급히 빌려준 것입니다. 한소희는 차근차근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첫 번째 증거는 차용증 사본입니다. 비록 원본은 피고 측에서 은닉했지만 사본에서도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필체 감정 결과입니다. 피고 측에서 제출한 서류의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세준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주장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차용증 원본도 없고 위조라는 주장도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소희는 미소를 지으며
결정적 증거를 꺼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한소희가 녹음기를 법정에 설치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이는 요양병원에서 피고의 어머니 이복희가 직접 진술한 내용입니다. 치매로 평소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정신이 또렷했던 순간의 한 말씀입니다.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그 애가 없었으면 우리 집 다 망했지. 7억 원이나 되는 돈을 억에 구해줬는지. 근데 세준이 그걸 안 갚았다더냐? 에이, 미친놈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복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자 세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두 번째 녹음도 재생되었습니다. 세준이가 참, 그 애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잘했어. 유라한테 돈 받아놓고 모른 척하고 있잖아. 내가 직접 받았는데 뭐 모른다고 그래.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사실을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였거든요. 판사가 피고 측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이 녹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준의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의 어머니는 현재 중증 치매 환자로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녹음 당시에는 정신이 또렷했다는 의료진의 증언이 있습니다. 한소희가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김미영 간호사의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판사는 피고 박세준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피고는 이 녹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준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세준이 머뭇거리자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 어머니의 진술이 사실입니까? 세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사실입니다. 법정에 작은 소동이 일었습니다. 유라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세준이 진실을 인정한 거였습니다. 그럼 원고가 주장하는 7억 원 대여 사실이 맞다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세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판사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부인해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해서 빌린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준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유라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정작 들으니 허탈했거든요.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휴게실에서 한소희는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피고가 사실을 인정했으니까 승소는 확실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드디어 끝나는 거네요. 유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자 판사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7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친정 오빠가 유라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어요. 수고했다, 유라야. 정말 잘했어. 유라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에 세준이 유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라야. 하지만 유라는 세준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할 말 없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세준의 눈에는 후회가 어려 있었지만 유라의 마음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지난 20년이 돌아오나요? 이제는 법원 판결대로 하세요. 유라는 등을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세준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원 밖으로 나온 유라는
따스한 봄볕을 느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파란 줄 몰랐어요. 오랜만에 속이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유라는 안양의 오래된 아파트를 떠나 수원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판결에 따라 세준으로부터 받은 돈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원금 7억 원에 20년간의 지연 손해금까지 합쳐서 거의 12억 원이 나왔거든요. 세준은 집을 팔고 예금을 모두 털어서 겨우 변제했습니다. 유라는 그 돈의 절반을 친정에 돌려드렸어요. 친정 어머니 요양원비와 오빠의 생활비 걱정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따로 저축해 두었어요. 새집 거실에서 유라는 따스한 오후 햇살을 받으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수 짠 목도리였어요. 친정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었거든요. 이제 좀 살 것 같네. 유라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했지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자유롭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친정 어머니를 뵈러 가는 날이었어요. 요양원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유라는 정성껏 짠 목도리를 예쁜 봉지에 담아 가방에 넣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한 유라를 본 어머니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유라 왔구나.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도리 떠왔어요. 유라가 목도리를 꺼내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감탄했습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걸 언제 다 뜬 거니? 정성이 대단하네. 시간이 많아져서요. 이제는 아무도 아침밥 차려줄 필요도 없고. 유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됐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준과의 관계 말이었어요. 아직 이혼 절차는 안 했어요. 하지만 따로 살고 있어요.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어머니,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남은 시간을 누군가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유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족하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요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유라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혼자 살면서 장 보는 재미를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살 수 있었거든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야. 돌아보니 옛날 동네에서 알던 김순자였습니다. 유라보다 몇 살 많은 언니뻘 되는 분이었어요. 순자 언니, 여기서 어떡해? 아, 나는 여기 살아. 너는 왜 여기 와 있어? 저도 이사 왔어요. 수원으로요. 그래. 그럼 세준이는? 순자가 궁금해하자 유라는 간단히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놀라면서도 유라를 응원했어요. 잘했어. 남자들은 다 그래. 자기 편할 때만 좋은 사람 행세하지. 이제는 저도 제 인생 살려고요. 맞아. 60 넘어서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우리 동네에 비슷한 또래 사람들 많으니까 소개해 줄게. 순자와 헤어진 후 유라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었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면서 유라는 문득 세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재판 이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며칠 전 친정 오빠에게서 들은 바로는 세준이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정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유라는 베란다에 나가 작은 화분들을 돌봤습니다. 이사 오면서 새로 산 화분들이었어요.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등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키우는 거야. 예전에는 세준이 먹을 것을 생각해서 텃밭을 가꿨는데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키웠어요. 훨씬 즐거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소의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유라님, 안녕하세요. 혹시 이혼 절차는 언제 진행하실 건가요? 아직 확실히 정하지 못했어요. 상대방에서 먼저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상담받으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유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유라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깨우는 사람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늦잠을 자게 되었어요. 하지만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새로 이사 온 동네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근처에 작은 공원도 있어서 매일 산책하기에 좋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혼자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도 저런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 유라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라는 꽃집에 들렀습니다. 집 안을 좀 더 예쁘게 꾸미고 싶었어요. 노란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혼자 사시나 봐요? 꽃집 사장이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자주 오세요. 단골 할인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집에 돌아와 꽃을 화병에 꽂으며 유라는 뿌듯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꾸미는 기분이 새로웠어요. 저녁 무렵 유라는 뜨개질을 하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세준이 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램만 봤는데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수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쓸 거야. 남은 인생, 그럴 자격 있지. 유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멀리 벚나무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66이라는 나이가 늦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라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년간 묶여있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은 거였어요. 유라의 뒤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였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